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세미나는 Learning to Remember Patterns, Pattern Matching Memory Network for Traffic Forecasting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iClear 2022에 업셋된 논문이고, 오늘 세미나로 다루는 주제에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패턴을 메모리 네트워크에 적용을 시키는 방식, 그리고 트래픽 포캐스팅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적으로 인트로덕션에서 왜 해당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고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STGC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세미나에서 다뤘던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은 PM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하는 패턴 메모리 네트워크 관련된 세 번째 꼭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래픽 포캐스팅 태스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스파셜 템포럴 태스크라고 명명이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이 ST 관련된 태스크가 소타 모델로 사용되는 게 STGCN 방식입니다. 해당 STGCN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태스크를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 주제인 트래픽 포캐스팅. 트래픽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간에는 이런 유기적인 로컬한 정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교통량을 예측해야 되는 것이죠. 가령 거리가 가까운 도로에서의 변화가 가까운 애들끼리는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당연히 먼 거리에 있는 센서에 대한 패턴은 그렇게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태스크로는 우리가 스켈레톤을 뽑아내서 해당하는 스켈레톤의 동영상을 가지고,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템포럴한 정보가 될 것이고, 이런 스켈레톤의 키포인트들은 각 연결 부위가 노드가 되는데, 해당하는 연결 부위마다 특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TGCN을 쓰는 모델 중에서 이제 이런 스켈레톤의 움직임을 통해서 모션을 인식하는 태스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달리기라는 것을 만약에 정답으로 예측해야 되는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사실 이제 팔을 하체는 그대로인데 팔만 흔들고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버피팅이 되거나 잘못된 학습을 한 모델이라면은 팔이 흔드는 모션을 통해서 러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만약에 달리기라는 거는 꼭 팔과 다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거를 학습을 했다라면은, 사실 이제 팔에 있는 키포인트와 다리에 있는 키포인트들이 특정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모델에 반영을 시켜준다라면은 해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피처 간의 실제 관련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공간적인 특징, 시간적인 특징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시간적인 방식을 사실 이제 다루는 부분은 RNN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R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처 간의 상관관계를 플래튼하게 인풋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키포인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키포인트들은 이렇게 플래튼하게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관련성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만약에 1, 2, 3가 실제로 뭐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정보가 부적절하다라고 부분적인 반영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프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 키포인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 템포럴한 모델을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스파셜 템포럴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의 스파셜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GNN의 타임 시리즈 GNN 설명을 할 때 한번 다뤘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이런 제조에서의 이런 센서 데이터들은 특정한 상관관계를 거리든 특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는 GAT를 통해서 어드밴스 매트릭스 자체를 러너블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방식이 제한되었고, 그리고 실제 하지만 이제 트래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죠.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거리 기반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룰 트래픽 포캐스팅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포캐스팅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그 도로의 속도, 차량의 양, 뭐 이런 거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예측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1시간, 1시간 반 정도 후에 장기 예측도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태스크에서 두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각 도로망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공간적인 특징으로 여기서 공간적인 특징은 이제 거리를 뜻하는 건데 이러한 공간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에서 교통량의 증가는 혹은 정체는 특정 도로 지점에서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근처에 있는 도로에 더 영향을 많이 주겠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타임 시리즈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결국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시퀀스 태스크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에 센서 데이터의 교통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분 단위로 타임 시리즈 정보가 갱신이 되어서 즉 하루에 288포인트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루에 288포인트의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이 한 3달에서 4달 정도치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제조 센서 데이터와 달리 교통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루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뭐 오후 3시, 오후 4시, 뭐 퇴근길, 출근길 이런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상관적인 특징을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보이는 패턴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도로들은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지도에서 도로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어드밴스 매트릭스 형태로 웨이트를 만들어서 두 개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STGC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달아놓은 해당 논문에 해당 세미나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오늘 세미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STGCN의 한계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템포럴 스파셜 템포럴 구조의 퓨전 구조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 자체가 캐스케이딩 효과가 있을 거라서 완벽한 어텐션에 동시에 고려되지 않는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시간에 따라서 사실 출근길에서는 내가 어떤 도로 기준으로 A라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퇴근길에서는 반대로 B라는 도로가 더 중요하더라. 즉 템포럴에 따라서 어드밴스 매트릭스의 웨이트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고정된 웨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학습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는 어드밴스 매트릭스 웨이트를 가지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PM 메모리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래픽 데이터 자체는 이런 식의 시그널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해당하는 시그널에 대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메모리에 특정한 패턴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메모리에서 자신과 유사한 거리 기반으로 해서 패턴을 3개 정도를 뽑습니다. 이 3개 정도를 가중합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메모리를 통한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해당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인풋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패턴 슬롯에서 나와서 메모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메모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풋이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트래픽 데이터 자체는 노이즈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슬롯은 그래도 대표하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패턴들의 조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버스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 패턴에서 사실 이 패턴 슬롯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할 건데, 패턴 슬롯에 어떤 패턴을 저장하냐가 중요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 자체가 메모리 슬롯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즉 새로운 패턴에 대한 얘기겠죠. 굉장히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지 않나라는 의문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메모리 네트워크 자체를 어느 정도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메모리 네트워크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들어오면은 해당 인풋을 통해서 우리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인풋을 통해서 메모리 슬롯을 이 인풋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메모리 슬롯은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고정을 시킬 수도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고정된 메모리 슬롯을 사용하고 있고요. 생성된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메모리를 업데이트 시키고, 업데이트된 메모리들에 있는 패턴들이 어텐션을 기반으로 조합을 통해 앞선 봤던 예시와 비슷하게 어텐션을 통해서 가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던 메모리를 뽑아서 사용을 하던 그런 식으로 메모리 슬롯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조합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해당 아웃풋과 원래 가지고 있던 인풋의 조합으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메모리 네트워크입니다. 그 과정에서 메모리 슬롯은 사실 임베딩 네트워크고, 메모리 슬롯의 값을 계속해서 변화를 인풋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베딩 네트워크와도 유사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확한 스텝을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트래픽 데이터의 특징적인 부분이 특정 시점에 따라서 대략적인 추세는 비슷하다. 즉 출근길에 도로에 교통이 많이 몰리고 낮에는 조금 덜 모이고 퇴근길에 다시 모인다. 이러한 정도의 대략적인 패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세 달치의 패턴을 모았을 때 이 만약에 세 달치의 정보를 이제 평균을 취하면은 그 도로 센서의 대표적인 내 특징을 나타내는 패턴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 기준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는 대표 평균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 평균이 의미하는 것은 이 도로에서의 주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 패턴을 이제 P라는 길이를
이 P라는 길이로 이 P라는 길이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패턴을 쪼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쪼개진 패턴을 이제 하나하나씩을 다 수집해서 해당하는 그 윈도우 사이 작게 나오는 P 길이의 패턴이 세부 패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패턴들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중복되는 게 많더라. 양 극값으로 갈수록 되게 비슷한 패턴이라는 뜻인데, 해당하는 패턴들이 이제 상관이 없다, 독립적인 것이 사실 저기 코사인 시밀러리티 0의 값인데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더라. 그래서 우리는 유사한 패턴을 계속해서 메모리 슬롯에 저장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메모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패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패턴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해당 논문들에서 저자들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언더샘플링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링을 우선 진행을 시키고 해당 클러스터의 센터에 있는 패턴을 대표 평균 패턴이라 생각해서 해당하는 패턴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한 100개 정도로 추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100개의 다시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표를 봤을 때 종 모양의 정규분포의 형태로 나왔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정규분포 꼴의 형태가 됐을 때 패턴들의 조합이 대표하는 평균을 뜻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들이 그럼 10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하는 패턴들이 지금처럼 저장이 돼 있다고 하고 이제 인풋 패턴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인풋 패턴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제 만약에 패턴이 비슷한 거를 뽑아내서 어텐션 기반으로 만드는 게 기존 패턴 메모리 슬롯의 방식인데, 우리는 사실 이 로드 1, 만약에 로드 1이랑 관련된 게 로드 2, 로드 3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패턴 시퀀스 자체는 유사한 걸 뽑을 때는 이 로드 1과 관련된 게 2, 3인데 이 2, 3이 더 가중치를 사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중치는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턴만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스트럭처 정보가 반영된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드밴스 매트릭스 자체는 어떻게 만드냐? 우선 실제 도로 간의 정보 거리가 있을 때 이를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를 일반적으로 STGCN에서 사용하는 어드밴스 매트릭스 웨이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개의 인베딩 매트릭스를 만들고 두 개의 인베딩 매트릭스 간의 내적값을 더 프로덕트를 통해서 스코어 자체를 계산을 하는 러너블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거는 이제 새로운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인풋X 같은 경우는 세 달치의 정보가 대표하는 패턴이 되겠죠. 해당하는 대표하는 패턴이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패턴과 유사한 것을 거리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메모리 슬롯에서 거리 가중치를 둔 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소프트맥스에 마이너스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까운 거리에 조금 더 가중치를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히든 벡터와 여기에서 나오는 이 히든 벡터와 아웃풋으로는 O 있지 않습니까? 이 O에 어텐션이 걸려서 가중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시계열과 만들어진 메모리에서 나오는 값의 어텐션이 유사한 것이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가지도록 하는 게 레이어 레벨 어텐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그 추출한 시계열 데이터와 LA에서 사용되는 메트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울 데이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셋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시퀀스 투 시퀀스 그 태스크이기 때문에 실제 인풋 90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웃풋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계속해서 5분마다 산출을 하겠지만, 평가 자체는 15분, 30분, 60분, 90분 시점에 정보가 잘 맞는지를 예측하는 걸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결과에서 RNN 기반의 방법론들이 조금 비교적 숏텀에서는 좋은 성능을 좀 보이는데, 롱텀으로 갈수록 예측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 메모리 네트워크도 사실 어떻게 보면 RNN 기반이죠. 그렇지만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그 패턴 메모리에서 롱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이거는 롱텀이랑 상관없이, 그 쇼트든 롱이랑이든 상관이 없이 사실 패턴 자체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패턴일 것이다라는 것을 잘 예측하지 않나. 그래서 시간적인 상관관계보다는 패턴 자체가 유사한 거를 매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포캐스팅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히 그리고 이제 메트로 데이터보다 네이버 서울 같은 경우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특히 PMNet 같은 경우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사실 도심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굉장히 더 많이 존재할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 노이즈에 대해 강건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앞서 처음에 설명했듯이 메모리 네트워크를 통한 로버스티니스를 강화시키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코더 부분을 조금 건드리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심플 메모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패턴만 유사한 거를 뽑아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프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가 일체 없이 진행하게 되면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즉 그래프 스트럭처 근처에 있는 자기와 정말 상관이 있는 그 애들에서 패턴을 뽑아와야 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스트럭처가 적용되지 않으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 경량화를 진행시켰을 때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패턴을 100개를 뽑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패턴을 더 뽑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패턴을 1000개 이상 뽑았을 때인데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사실 이제 더 많이 패턴을 뽑아봤자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네트워크 자체가 유사한 것만 뽑아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뽑아봤자 유사한 건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유사한 애들 위주로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버피팅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많이 뽑을수록 우리가 100개를 뽑아서 패턴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로버스티니스가 강화됐다라고 했는데, 그 강점이 많이 약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턴을 극단적으로 적게 선택했을 때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량적인 지표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체리 피킹이 있긴 하겠지만, 파란색이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주황색은 이제 PM 메모리 네트워크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속력이 변하고 속력이 줄어드는 패턴에서 이 변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잘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패턴을 근데 기억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이 무슨 말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급격하게 속력이 올라가든 급격하게 속력이 떨어지든 그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패턴 자체가 가중치를 받아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잘 맞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줄 이 장표는
이제 빨간색을 기점으로 앞쪽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 매칭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고, 뒤쪽은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앞쪽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 인풋이 있을 때 매칭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추세는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속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게 스무드하게 예측을 해서 패턴 자체는 추세 자체는 잘 맞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orecasting 태스크 자체를 매칭 패턴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계점 같은 경우가 이제 메모리 패턴에서 피계를 추출하는 과정이 앞서 봤듯이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분포를 굳이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한계점이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슬롯이 이제 업데이트 하는 게 자주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드물게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시계열 데이터 정보가 코사인 시밀러리티 통해서 유사한 거를 뽑아내는데, 코사인 시밀러리티 자체가 사실 시프팅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유사성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내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또 노이즈가 많이 끼면은 한 군데에서 튀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적용했을 때 유사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코사인 시밀러리티 말고 다른 매칭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해당하는 기술 자체가 GCN과 러너블 어댄스 매트릭스 그리고 메모리 투 시퀀스의 기술에 융합했는 방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러너블 어댄스 매트릭스, 메모리 투 시퀀스는 원래 있었던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 방식인데, 특히 메모리 투 시퀀스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그리고 토큰들의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그 메모리 슬롯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건데, 이 방식을 이제 어댄스 매트릭스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메모리 투 시퀀스 같은 경우는 DST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정보에서 어떻게 함께 사실 이제 대화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래프 어텐션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세미나를 하는 부분이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잘 표현을 할까라는 게 이때까지 많은 관점에 있었다라면, 해당하는 방식은 반대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게 대표하는 패턴을 뽑아내고 해당하는 대표 패턴이랑 잘 맞는 걸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매칭을 통해서 로버스트하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사고의 전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사실 노이즈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이 노이즈 자체를 로버스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태스크 자체를 해결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